안녕하십니까. 오늘 내 삶의 기록운동 진행을 맡은 서경남입니다. 오늘은 이병우 박사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성 여정에 동참하며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병우 박사님의 양력을 소개함으로써 인터뷰를 시작하겠는데요. 이병우 박사님은 서울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공대 화공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졸업 후 1964년도에 도미하셔서 UCLA에서 석사학위를 마치시고 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지내시면서 여러 중요 회사들을 거치며 많은 업적을 쌓으셨는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 업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장 박사님, 아니, 수 박사님 수고 많이 하시게 생겼습니다. 네. 예. 네, 이병우 박사님을 떠올리면 박사님의 일과 업적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는 평생 인문사회 계열 학문만 접해왔고 또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같이 이공계에 문외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박사님이 일하셨던 곳과 박사님이 해내셨던 많은 특수한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스터 디그리를 받고 첫 가진 직장이 벨랩이라는 데인데 이거는 벨랩은 그때만 해도 노벨상이 11개나 나온 유명한 회사입니다. 거기서 제가 PhD 하러 다시 그레듀에이트를 다시 가기 전에 2년 동안을 일했는데 제가 거기서 일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지금같이 인공위성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럽에 전화를 하려면 언더시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케이블을 미국에서 유럽까지 가니까 수천 마일을 가는데 한 번에 가는 수가 없기 때문에 매 10마일마다 리피터라는 앰플리파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앰플리파이어가 자꾸 고장이 나는데 고장이 나면 한번 나가서 그 앰플리파이어를 바다 밑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뭐가 고장 났나를 보고 고쳐서 다시 넣었는데 1960년대 돈으로 $3 밀리언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왜 고장이 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수십 명이 붙어서 그거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못 찾아내는 중에 제가 왜 고장이 나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새롭게 납니다. 예. 그 벨랩에서 하던 얘기는, 그저 더 이상은 테크니컬한 얘기니까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후에 제가, PhD 하러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으로 떠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럼 벨랩에서 근무를 끝내시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셔서 박사학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같은 일을 하신 건지요? 예,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첫 직장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벡텔 코퍼레이션이라는 데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벡텔 코퍼레이션도 엔지니어링 회사로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벡텔에서 한국에 충주 비료 공장을 설계해서 건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그래서 시운전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능검사라고 하는데 성능검사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퍼포먼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된 대로 전부가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건데 그때 계약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하루에 요소라는 비료가 1000톤 이상 나와야 된다는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0톤이 안 나오면 백태리에 잘못 디자인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 측에서 오퍼레이션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 나와서 시운전을 해보니까 1000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 났죠.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오나를 이제 제가 2개월이나 몰면서 알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한국 측에서 완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백텔에서 완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몇 가지만 고치면은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2달 만에 알아낸 게 그저 테크니컬한 거 여기저기 조금만 고치면 되겠다 그래서 해봤더니 1000톤 이상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백텔도 기뻐했고 한국에서도 기뻐했고 그때 충주비료의 사장이 백선엽 장군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백선엽 장군과 미팅을 여러 번 해서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아유,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신 거군요. 그러면 지금 그 미국에서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같은 일을 하신 건지요? 여러 일을 많이 했지만 이제 거기서 저희가 그때 UCLA 다닐 때 서던 캘리포니아가 제 미국에서의 고향 같아서 다시 남가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해서 LA에 있는 회사로 다시 트랜스퍼를 해왔습니다. 그게 그 회사가 아토믹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인데 그건 이 카노가 파크에 샌프란도 밸리에 있는 카노가 파크에 있는 회사인데 이름이 의미하는 것 같이 이 뉴클리어 파워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케미컬 엔지니어가 아니고 뉴클리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한 게 브리더 리액터 프로그램을 했는데 브리더 리액터라는 거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 같이 보통 원자로를 상상하시면은 우라늄을 쓰면 쓸수록 우라늄 양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석탄을 쓰면 쓸수록 석탄이 적어지는 것 같이. 근데 이 브리더는 쓰면 쓸수록 퓨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이 이론적으로만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제로 이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소위 인류 국가는 전부 달려들어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희 회사 아토믹스 인터내셔널이 하고 러시아, 독일, 불란서, 중국까지도 전부 그걸 달라붙어서 누가 먼저 하는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저도 그걸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다 그 나라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직도 그거를 지어보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클린치 리버라는 데가 테네시에 있는데 장소까지 정해놓고 그걸 하다가 아직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테크니컬한 얘기는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더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서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게 그 회사가 파사디나에 있는 파슨스 코퍼레이션입니다. 파슨스 코퍼레이션은 그때 엔지니어가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이나 되는 큰 회사인데 파사디나에만도 엔지니어가 10,000명이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정말 여러 가지 제 일을 많이 했는데 25년을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이 acutely hazardous chemical leakage prevention, 그러니까 아주 독극물이
새 나오는 걸 방지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케미컬 웨폰 디스포절 프로그램이 제일 제 기억에 남는데, 이 독극물 새 나오는 거를 방지하는 프로젝트가 사실은 저희 민간인한테 당장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독극물이 여러 가지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제일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것이 리퀴드 클로린하고 리퀴드 암모니아입니다. 리퀴드 클로린이라는 거는 액체 염소인데, 액체 염소를 어디다 쓰냐 하면 저희가 마시는 물을 소독을 해서 각 가정에 보냈는데 그 소독하는 거를 리퀴드 클로린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로린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물이 우선 캘리포니아에 여기는 사막지대가 돼서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콜로라도 리버에서 가져오고 사크라멘토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저수지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가정이나 공장으로 보내는데 바로 보내기 직전에 클로린으로 살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클로리네이션 퍼실리티가 뭐 사막에 있는 게 아니고 저수지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저수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있는 저수지가 아니고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수지는 전부 아주 뷰티풀한 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레이크가 아주 좋은 레이크가 돼서 그 근처의 집들이 특별히 집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몇 밀리언 원짜리 집들이 그 주위에 뺑 놀라가지고 그 레이크의 경치가 좋다고 집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저수지거든요. 근데 그 저수지에서 우리한테 보내기 직전에 클로린을 거기다 넣으려면 클로리네이션 퍼실리티가 바로 그 가정집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바로 옆집에 그 퍼실리티가 있는 걸 모르고 삽니다. 그걸 알면 거기 이사도 안 갔겠죠. 그래서 그게 아주 위험한 건데 그거를 제가 이제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그걸 새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래서 그걸 괜찮다 하고 정부에다 보고를 하면 그 퍼실리티를 계속 운영을 하게 하고 제가 이거 뭐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당장 셧다운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 권한이 아주 막강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던 캘리포니아만 해도 수십 군데가 되는데 거기가 다 레지덴셜 에어리아 중간에 있거나 가보면 학교 운동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위험한 거를 모르고 이분들이 사시니까 제가 그 퍼실리티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하고 그 건설한 분들하고 오퍼레이션 한 분들하고 또 그 매니지먼트 하는 분들하고 또 정부의 대표하고 또 저희 회사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루 종일 그 퍼실리티를 인스펙트하고 뭐가 잘못됐나 그렇지 않으면 고칠 점이 있나를 보고 또 오퍼레이션 할 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점검을 해서 리포트를 써가지고 제 사인을 해서 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C를 해가지고 정부에 보내서 다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분들이 전부 그걸 모르고 바로 옆집에서 그걸 있는 걸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서 그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국에도 꼭 프로그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한 번 사고가 나면 대단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이런 일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케미컬 웨폰 디스포절 프로그램인데, 이 화학 무기라는 것을 1차 대전에서도 조금 썼는데, 히틀러가 독일군으로 1차 대전 때 쫄병으로 나가서 독가스를 마시고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걸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그 화학 무기는 아주 프리미티브한 게 돼서 별거 아닌데, 그게 1세대 화학 무기고, 그 다음에 2세대 화학 무기, 3세대, 4세대 화학 무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지금 나온 게 4세대 화학 무기인데, 이거를 미국, 독일, 불란서, 소련, 일본이 다 한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해도 6주에, 6이 아니고 8주에 그걸 쌓아놨는데,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게 오래되니까 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화학무기라는 게 만들기 쉬운데, 그걸 없애는 게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화학 무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그 화학 무기가 들어가 있는 무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폭탄도 여러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다른 폭탄 속에 다 들어가 있고, 포탄도 또 여러 가지 포탄이 있는데 다 들어가 있고, 지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들어가 있고, 또 라켓탄에도 들어가 있는데, 보통 포탄이나 폭탄이나 지뢰는 강철로 만들어 있어서 좀 새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라켓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몇십 년 되면 다 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8주 중에 한 주에서 그 저장해 놓은 데서 한 10마일이나 되는 데서 양치기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양을 수백 마리를 길렀는데 갑자기 양이 수백 마리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야단이 나서 정부에서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10마일 떨어져 있는 그 케미컬 웨폰 스토리지에서 약간 새 나온 것 때문에 10마일 떨어지는 양이 다 죽은 겁니다. 근데 너무 소량이 나와서 다행히 사람한테는 해가 안 됐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단이 나서 그러면 이거에 또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없애버리자 해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양쪽에 다 같이 없애자.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데 저희 회사하고 이 아미 케미컬 코하고 같이, 케미컬 코라는 거는 아미 엔지니어링 코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공병대 아닙니까? 근데 아미에 또 케미컬 코라는 게 있는데, 한국말은 그게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케미컬 중에도 주로 이 화학 무기를 다루는 아미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 아미 케미컬 코하고 저희 회사가 같이 이거를 없애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비용이 이게 80년대에 벌써 $3 빌리언가 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3 빌리언가 드는 프로젝트로 어려운 거를 저희가 했는데, 그것도 제가 책임자로서 8군데를 제가 다 가봤고, 또 한 군데는 존스턴 아일랜드라고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건 왜 거기가 있느냐 하면,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우방 국가에다가 케미컬 웨폰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 중에 독일에도 많이 갖다 놨는데, 독일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다가 정식으로, 레간 대통령 때인데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건 도로 가져가 달라고 그래서 레간 대통령이 오케이 그럼 도로 가져오마 그랬는데, 미국에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것도 새 나가 새 야단이 났는데,
그게 또 새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건 미국에 가져올 수가 없어서 존스턴 아일랜드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까지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없애는 걸 제가 했는데, 그런데 이 독일에서는 가져가 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틀림없이 한국에도 2차 대전 후에 미국에 많이 갖다 놨을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서로 가져가 달란 말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이 케미컬 웨폰을 아직도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케미컬 웨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한에서 그걸 걱정하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나 좀 이상한데 미국이 갖다 놓은 것도 가져가 달란 말도 안 하고 북한에서 잔뜩 만든 것도 걱정도 안 하는 나라가 남한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큐리어스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미국하고 같이 없애기로 했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 소련이 없애려고 하는데 소련뿐이 아니고 자기 위성 국가에도 잔뜩 갖다 놨는데 암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정부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 엔지니어들 좀 몇십 명만 보내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엔지니어를 수십 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수십 명을 보냈는데 이제 제가 가도 되는데 제가 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책임자니까 같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 명을 보냈는데 그래서 일은 잘 하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오니까 재밌는 게 와가지고는 전부 이혼을 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왜 남의 나라 가서 일 잘해주고 와서 이혼을 하느냐. 이 친구들 물어보니까 이 러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 러시아의 젊은 아가씨들이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나를 미국만 데려가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달라붙어서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그 무서운 와이프들한테 시달리다가 거기 가서 이쁜 아가씨들이 달라붙으니까 그 아가씨들하고 결혼을 하면 생전 그럴 줄 알고 미국 가서 자기 와이프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러시아 아가씨들을 데려오려고. 그런가 하면 일본은 또 2차 대전 때 케미컬 웨폰을 많이 만들었는데 일본이 나가서 자기 나라에서 안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만주에서 만들어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원자탄이 떨어진 다음에 소련군이 만주로 막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거를 정식으로 레코드도 안 하고 그냥 땅속에다 여기저기 묻고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이게 수십 년이 지나니까 만주에서 농사 짓던 중국 사람들이 괜히 갑자기 농사 짓다가 퍽 쓰러져 죽고 저기서 죽고 수십 명이 여기저기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를 중국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케미컬 웨폰을 만주에 묻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전부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신문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전부. 일본 정부에다 항의를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거는 야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그걸 리무브 해주겠다. 근데 해주려고 해보니까 또 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자존심이 커서 러시아인들은 우리 엔지니어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러질 않고 우리 엔지니어를 너희 회사에 보내줄 테니까 좀 가르쳐달라. 그리고 정부를 통해서 그게 요청이 왔어요. 그 정부에서 그럼 그렇게 해줘라. 그래서 일본 엔지니어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수십 명이 와서 잔뜩 배워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마 가서 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사업이 제가 기억나는 걸로 참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이 의사나 법률가들은 이렇게 개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엔지니어는 개인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전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하면 이 엔지니어라는 게 유럽의 산업혁명도 엔지니어가 스팀 엔진을 만든 걸로 시작이 돼서 잘 살게 됐고, 한국의 4,300년 동안 밤낮 못 먹고 살던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처를 만들고 과학기술원을 만들고 비료공장을 짓고 리파이너리를 짓고 세멘트 공장을 만들어서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제 생각에는 인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직접 다 해내셨는데요. 네, 우리 국가와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공헌하신 이병우 박사님이 어쩌면 Who's Who in California에 선발된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의 상당한 가치를 입증할 직책과 주목할 만한 업적을 기준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설정해 놓은 이런 인명록에 이병우 박사님이 등재됐다는 것은 저희 한국인으로서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은 일생을 탑 엔지니어로서 최선을 다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이런 엔지니어의 길을 선택하고 일생의 잡을 가시게 됐는데 이런 길을 가게 됐을 때 혹시 영향을 미친 분이나 우월한 엔지니어 유전자, 네, 혹시 그런 유전자가 박사님께 유전이 되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글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한말에 저희 외증조부께서 종로와 남대문로, 광화문로인가 정동길을 건설을 하셨습니다. 예, 아마 그거를 그 일종의 토목공사니까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할아버님은 성함이 남궁억 선생님이신데 그때 어전 영어 통역을 하셔서 고종과 꽤 가까우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고종께 다른 나라는 서울의 캐피탈 시리에 계획된 도로가 있고 공원이라는 게 있다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고종께서 아이고 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러면 당신이 해보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내부 토목국장이라는 직책을 주시면서 그러면 네가 당신이 책임을 갖고 그걸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하신 게 지금의 종로길과 광화문로하고 정동길입니다. 그리고 탑골공원, 그때 지금은 파고다 공원이라고 하는데 탑골공원. 그러니까 이 길과 공원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계획된 도로와 계획된 공원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또 1896년도에 독립협회를 서재필 씨하고 같이 발기인으로서 만드셔가지고 독립문, 지금 영천에 있는 독립문 말입니다. 독립문하고 독립관을 건설하시는데 또 가담을 하셨고, 그리고 주시경 씨와 같이 독립신문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1898년에는 독립신문이 없어지니까
황성신문이라는 것을 창간하시고 사장으로서 또 주필로서 주로 이 외세 세력의 배척에 앞장을 서셔서 사설에다가 주로 그런 사설을 쓰셔가지고 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옥살이까지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저희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무공화를 우리 나라꽃으로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냐 하면 그 한말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른 개화한 나라들은 나라꽃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나라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답니다. 근데 무궁화는 우리나라에 소위 고조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 때부터 우리 민족과 같이 온 꽃이고 또 신라 때, 고려 때는 중국에 보내는 국서에 우리나라를 무궁화 나라라고 그렇게까지 자칭을 한 꽃입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긴 여름 동안 오랫동안 피고 또 피고 계속해서 피고 꾸준히 피어서 우리나라의 영속성을 의미하는 꽃이고 또 그 꽃 속에 단심서는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런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니까 이 여러분들이 그거 참 좋겠구나 하고 찬성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께서 중심이 되셔서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하자는 사회운동을 벌이셨답니다. 근데 그 조금 후에 애국가에 삼천리 화려강산, 그러니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무궁화가 백성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됐고 결국은 국화가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 나라 잃은 백성들이나 또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나라 사랑의 표상이 무궁화가 되었고 또 독립과항복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외정 총독부에서 걱정이 돼서 무궁화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무궁화를 잘라버리고 패여서 짓밟아버리고 태워버렸답니다. 그게 강원도 홍천군에만 7만 그루의 무궁화를 그렇게 없앴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다시 외정의 심한 감시하에서도 몰래 강원도 홍천에 무궁화 묘목 30만 그루를 동지들과 함께 심으시고 전국에 보내셨답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이렇게 독립운동과 고뇌와 고난을 함께한 나라꽃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할아버지께서는 어린이들을 좋아하시고 또 하모니카를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모니카를 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시다가 어린이들이 그룹을 모여서 노는 장면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하모니카를 불어주시고 어린이들과 함께 즐기시는 걸 좋아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즐겁게도 떠놀던 이 어린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어찌하여 죄 없는 어린이들까지도 일제의 식민지 서름을 안고 살아가는가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어떻게든지 나라를 찾아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광복된 자유천하에서 뛰놀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펼치셨는데 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7절이었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 내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는 말씀이셨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셨답니다. 그 기도가 주여 이 나이 환갑이 넘은 기물이오나 이 민족을 위해 바치오니 받으시고 젊어서 가졌던 애국심을 아무리 혹독한 외정하일지라도 변절하지 않고 육으로 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였답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쓰시기 시작을 하셨답니다. 이것이 찬송가 580장 3절이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입니다. 이제 이 찬송가는 전도하라는 뜻뿐이 아니라 머지않아 광복이 올 터이니 부지런히 독립운동에 매진하라는 격려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제가 그걸 알아채고 이 찬송가를 금지곡을 정해서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가 결국은 1980년대까지는 그 많은 찬송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단 하나의 찬송가였습니다. 예. 네, 이병우 박사님의 일생을 통해 다시 남궁옥 그 조상님까지 올라가면서 그분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또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까지 이루는 업적의 상당함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까지 저희가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볼게요. 네. 자, 이렇게 박사님이 도미아에서 학위를 끝날 때까지 미국의 또 메인스트림에서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업적을 성취할 때까지 빼놓을 수 없는 분의 서포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와이프 스칼라십인데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들이 와이프 스칼라십이라고 하는데 제 와이프 김혜자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살 때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미국에 올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걸프렌드는 환경이 좋아서 미국에 부모님이 보내겠다고 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미국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제 걸프렌드 말이 아무래도 장래 생각을 하면 미국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네가 제영 못 가겠다면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을 테니까 나중에 오는 게 어떠냐. 그래서 오케이 해서 와이프가 미국에 먼저 왔습니다. 와이프가 아니고 걸프렌드가 먼저 왔죠. 걸프렌드가 먼저 와서 얼마 있다가 제가 이제 그때 제대를 하고 미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편지가 걸프렌드한테서 왔어요. 뜯어보니까 거기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미국 오는 여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비가 비행기 값만큼은 되지 않고 배값만큼 돼서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배도 또 뭐 큰 배가 아니고 화물선인데 화물선 중에도 2차 대전 때 미군 화물선으로 쓰던 거를 일본 어뢰에 맞아서 고장난 거를 고쳐서 한국에 싸게 판 화물선을 이제 한국에서 화물선으로 쓰는데 한국에서는 그때만 해도 1960년대니까 미국에 수출을 할 물건이 한 가지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빈 배로 미국 구호물자 실으러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물선을 타고 이제 LA 간다고 탔는데 21일 걸려서 왔더니 21일 걸려서 오는데 그것도 폭풍랑을 만나서 중간에 배가 앞으로 오는 게 아니고 뒤로 며칠을 갔다가 다시 와서 21일 LA를 왔는데 떨어뜨려 놓은 데를 보니까 LA가 아니고
워싱턴주의 밴쿠버라는 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LA를 와서 걸프렌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LA에서 저희는 결혼도 하고 라이프를 시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도 기르고 그렇게 하면서 와이프가 직장에 다니면서 제 공부시키고 그래서 와이프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와이프가 지금 아직도 옆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결혼한 지가 지금 60년이 넘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끝내시고 은퇴하셔서 현재 라구나 우드로 들어오셔서 인도자의 삶을 누리고 계신데요. 이곳에서도 누구보다도 이웃과 소통 및 사랑, 배려 속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간 서울고등학교 동창회장과 서울대학교 동문회장을 맡아서 수고하셨고 음악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에 혹시 음악 활동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음악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데 하이스쿨 때 밴드부에 있었습니다. 그 제가 밴드부에 테너 색스폰을 불었는데 아주 재밌는 일화가 많았죠. 하이스쿨의 밴드부가 제일 터프한 부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소심해서 터프한 밴드부를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그게 매도 맞고 터프한 데 들어가서 사람이 좀 되려고 밴드부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부터 하다 보니까 그때는 학원 잡지라고 청소년한테 아주 인기 많은 잡지가 있었는데 저희 밴드부의 색소폰 부는 게 학원 잡지에 표지에도 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그때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데 국회의장의 아들에다가 대통령의 양자에다가 한국에서는 아주 황태자로 아주 유명했던 이강석 선배가 하루는 밴드부에 집차를 탁 타고 와가지고 밴드 앞에 딱 서더니 뭐 도와줄 거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색소폰 가지고 서울운동장을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타. 그래서 황태자의 집차에 옆에 딱 타고 서울운동장까지 간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하도 굉장해서 감히 밴드부 앞에는 교장 선생님도 차 타고 못 오는데 이 양반이 집차 타고 오는 그런 정도였고 또 밴드부에서는 밴드를 그때는 한국의 밴드부는 악기를 개인적으로 가진 사람이 없고 전부 학교 소속의 밴드인데 밴드를 악기를 가지고 절대로 개인적으로 교외로 가져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시절에 재벌들의 이제 큰 파티가 있거나 결혼식이 있으면 저희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몇 명이 나가서 웨딩 마치 해주고 피로연에 음악 해주고 또 뭐 환갑잔치에 음악 프로그램 해주면은 뭐 대접을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대접받고 오는데 그게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 그 일이 알려지면 퇴학감입니다. 아마 지금도 김원규 교장 선생님의 따님도 여기 살고 며느님도 여기 다 사시는데 지금도 아마 그걸 알면 김원규 교장 선생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마 지금이라도 퇴학이라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또 밴드부를 하셨다는 게 저한테는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이게 공부만 하셨을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밴드부 활동도 열심히 하셨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가끔 동문회 파티에서 멋지게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부르시던 박사님 노래 실력이
바로 또 이런 그 밴드 활동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박사님의 멋진 색소폰 연주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이병우 박사님을 모시고 놀라운 그분의 업적들을 되돌아보며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우리 후세에게도 귀감이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해주신 이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서 박사님 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지니어라는 게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는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링 프로페셔널을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겁게 알고 달려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특히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엔지니어 일을 하면서 보니까 미국에 지금도 대학에 들어갈 때 여러 과가 있는데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기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위 좋은 학교에 엔지니어링 졸업생이라면은 수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수재들이 회사에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제가 그 젊은 엔지니어를 보면 소위 인류학교에 졸업할 때는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서 일도 물론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좋은 머리에 좋은 학교도 나와서 했으니까 하는데, 그래 엔지니어링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슨스가 헤드쿼터에만 10,000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이 10,000명이 3,000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7,000명을 감원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감원을 하면 제가 늘 보면 저는 그래도 높은 자리라고 오피스에 앉아서 매니저라고 앉아 있는데, 엔지니어는 보통 엔지니어는 오피스가 없이 밖에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그 에이시안 엔지니어들이 제일 일을 잘하는 걸로 누구한테나 알려져 있고 매니저한테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감원할 때 보면 이 일 잘하고 머리 좋은 에이시안 엔지니어들이 거의 90%는 다 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캘스테이트나 이런 CC연대 나온 백인들이 살아남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 연구 결과가 이 에이시안 엔지니어들은 특히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은 좀 달라요. 다른데 중국 엔지니어들은 이 공자식의 훈련을 무연중에 부모한테서 받아서, 저희는 한국에서 공자식의 훈련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점잖아라, 윗사람한테 대들지 마라, 이런 훈련을 무연중에 받아가지고 이 똑똑한 엔지니어들도 그 무연중에 그게 머리에 들어가지고 윗사람한테 할 말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만 잘했지 자기 발표를 완전히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면 이 똑똑한 머리 가진 한국 엔지니어들이 태반은 엔지니어 프로페셔널 그만둡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돌고 결국 드라이 클리닝 샵이나 리코스토어나 이런 걸 하게 제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에이시안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제가 보지만,
그래도 제가 본 그 1세대, 2세대 엔지니어까지는 그러니까 좀 자기 할 말은 하고 일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말은 하고 내 먹을 거는 내가 찾아 먹어야 된다는 이 감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UCLA 스칼라십 심사를 제가 한 10여 년 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한 사람씩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사정이 안 돼서 UCLA 지금 못 오게 되면 네 장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이냐 하고 물었는데 제 생각엔 무슨 생각을 하고 했냐 하면 제가 예전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의뢰 그럴 줄 알고 그러면 UCLA가 제가 가정상 환경상 못 들어오게 되면 시리 칼리지에 가서 2년을 다니고 UCLA 트랜스퍼를 하든지 캘스테이트에 가든지 해서 대학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말을 할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제 생각대로 한국 학생이나 중국 학생이 들어오면 다 그 똑같이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백인 학생이 들어와서 대답을 하면 꼭 한 학생이 들어와서 그죠? 제가 UCLA에 들어갈 사정이 안 된다면 그러면 세상 구경을 해야죠. 세계 일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 봐라. 그래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나 봤더니, 다음번에 들어오는 백인 학생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UCLA 가지 않게 되면 제가 세상 구경을 해야죠. 세계 일주는, 미국 일주를 하고 세계 일주를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학생이 들어오는 거 보면 백인 학생들이 들어오면 또 그래요.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은 이제 그게 위켄드니까 월요일 날 회사에 가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가서 여러 사람들한테 그걸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당연하지 않느냐. 아니 대학을 못 가게 되면 세상 구경을 해서 마음을 넓혀야 앞으로 큰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백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동양인들은 엔지니어도 또 똑같이 나같이 UCLA 가지 못하면 그거 다른 데 가서 공부를 또 그 돈 안 드는 데 가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생각을 하고 살아갔으면은 더 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